자갈길 위 작은 운동화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스쿨버스가 굽이진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 흙먼지 구름과 잔인한 웃음소리의 메아리가 오후 공중에 여전히 울려 퍼졌다. 8살 김민지는 낡은 보라색 배낭을 가슴에 더 바싹 끌어안고 은행나무 길을 따라 한적한 농가로 향하는 익숙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9월의 해는 하늘에 낮게 걸려 있었고 좁은 시골길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논밭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평화로워야 할 집으로 가는 길은 날이 갈수록 그녀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김민지의 아버지가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신 후 3달 전 김씨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찾아 푸른들 마을로 이사왔다. 그녀의 어머니 이수진은 먼 친척으로부터 작은 농가를 상속받았고 그들은 조용한 이 시골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서울에서의 도시 생활을 정리했다. 김민지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와 북적이는 학교를 떠나는 것이 문제들도 함께 떠나는 것을 의미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괴롭힘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자갈 위 자전거 바퀴 소리에 그녀의 속은 뒤틀렸다. 누가 다가오는지 굳이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푸른들 초등학교의 첫 등교한 날부터 그 3명의 남자아이들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그녀보다 적어도 2살은 많았고 더 크고 더 힘이 세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듯한 무심한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이쿠, 어이쿠. 무리의 우두머리 박준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0살인 그는 이미 그의 가족에게 흐르는 못된 기질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일했고 짧은 성질과 큰 입으로 온 마을에 알려져 있었다. 서울 촌뜨기 아니신가? 김민지는 앞에 흙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 걸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며 결국 그들이 흥미를 잃고 더 쉬운 목표로 넘어갈 것이라고 가르쳤었다. 그러나 3달간의 이런 대우는 김민지에게 어떤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코 흥미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야,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박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가 더 가까이 페달을 밟자 그의 2 친구가 충성스러운 병사처럼 그를 애워쌌다. 토미 라이트와 빌리 니콜스는 본래 추종자들이었고 박준영의 잔인한 농담에 웃고 그가 꾸며내는 어떤 괴롭힘이든 참여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보잘것없게 만들므로써 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위해 살았다. 김민지의 발걸음이 살짝 빨라졌지만 그녀는 그것이 헛수고임을 알았다. 자전거를 탄 아이들은 그녀의 걷는 속도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고 달리는 것은 그들이 추격하도록 부추길 뿐이었다. 그녀는 학교 2번째 주에 체육관 뒤에서 그들에게 몰렸을 때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 왜 그래, 서울 촌뜨기. 우리 시골 사람들과 말하기엔 너무 잘났어? 박준영의 자전거 타이어가 불편할 정도로 김민지에게 바싹 붙어 달리며 그녀의 배낭에 스쳤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그녀는 살짝 비틀거렸고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우리 말을 못하나 봐. 토미가 얄밉게 높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서울 말만 하나 보지. 아니면 그냥 잘난 척하는 건가? 빌리가 덧붙였다. 그의 모욕이 창의성이 부족할지라도 잔인함에 기여하는 데는 항상 열심이었다. 김민지의 뺨은 굴욕감에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다. 농가는 아직도 적어도 800m는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지역 동물병원에서의 일 때문에 1시간은 더 있어야 집에 오실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이 아이들과 완전히 혼자였다.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박준영이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자전거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넘어지게 했다.
여기 이 서울 아가씨가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의를 좀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다른 아이들도 재빨리 그를 따랐고 자전거를 버려둔 채 김민지 주위에 느슨한 원을 만들었다. 그녀는 계속 걸으려 했지만 토미가 그녀의 길을 직접 막아서며 멈추게 했다. 제발요. 김민지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요. 박준영이 높고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흉내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고 늑대 무리처럼 서로의 잔인함에 취해갔다. 집에 가고 싶다고. 토미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냥 네가 있어야 할 서울에 머물렀어야지. 맞아, 빌리가 동의했다. 어차피 우린 네가 여기 있는 거 싫어. 너랑 네 이상한 엄마도. 김민지는 어머니 이야기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수지는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들의 고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조롱당할 자격이 없었다. 우리 엄마에 대해 말하지 마, 김민지가 말했다.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금은 더 강해져 있었다. 박준영의 눈이 악의적인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약점을 찾았고 그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오, 약점을 건드렸네. 그렇지. 내 엄마 그 동물들과 일하는 이상한 여자잖아. 맞지? 일하면서 혼잣말도 한다고 들었어. 우리 아빠는 그녀가 아마 미쳤을 거라고 그러더라. 토미가 덧붙였다. 미친 건 가족 내력이라고 하던데. 김민지는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이 아이들은 그녀가 우는 것을 볼 자격이 없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알 자격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네 아빠가 떠난 건지도 모르지. 박준영이 계산된 잔인함으로 말했다. 아마도 그는 미친 두 사람 옆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야. 그는 떠나지 않았어. 김민지가 소리쳤다. 마침내 침착함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죽었어. 그 말은 잠시 공중에 맴돌았고 김민지는 그렇게 많은 것을 드러낸 것을 즉시 후회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탄약을 제공했고 이런 아이들은 어떤 무기든 주저없이 사용했다. 어휴, 불쌍해라. 박준영. 이 가식적인 동정심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죽고 엄마는 미쳤고 정말 슬픈 이야기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준 아빠라도 있잖아. 민준. 이 김민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지혼에게 말했다. 우리 아빠는 내가 6살 때 도망갔어. 그래, 뭐 우리 아빠는 감옥에 있어. 지훈이 대답했다. 그래도 살아는 계시잖아. 그들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서로를 능가하려 했지만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김민지를 향한 그들의 잔인함을 더욱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면서도 그 똑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선택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박준영이 김민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네가 이 마을에서 네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자리는 맨 밑바닥이야. 김민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준영은 그녀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고 배낭은 어깨에서 미끄러져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그녀의 학교 서류들은 오후의 산들바람에 흩어졌고 그녀는 숙제 과제가 논밭, 라이스파디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어이쿠, 박준영이 과장된 순진함으로 말했다. 뭘 떨어뜨린 것 같네. 김민지는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지만 지혼은 그녀 쪽으로 흙을 걷어찼고 그녀의 서류들을 먼지와 자갈로 뒤덮었다. 그녀는 이제 볼을 타고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올려다 보았다. 왜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온 여기 어울리지 않으니까 박준영이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네가 떠날 때까지 계속 알려줄 거야. 민준은 김민지의 배낭을 잡고 내용물을 길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녀의 도시락통이 열리면서 샌드위치와 사과가 흙바닥에 떨어졌다. 필통은 색연필들을 색종이 조각처럼 자갈밭에 흩뿌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했던 가장 좋아하는 책은 아침 이슬이 남아있던 웅덩이에 앞면이 아래로 향하게 떨어졌다. 제발 그만해. 김민지가 간청하며 물건들을 주우려고 허둥댔다. 제발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만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단순한 괴롭힘에서 노골적인 잔인함으로 선을 넘었고 그녀에 대한 그들의 권력에 도취된 듯 보였다. 박준영은 김민지의 아버지 책을 집어들고 과시하듯이 살펴보았다. 이게 뭐야? 그가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다. 비밀의 화원. 이런 시시한 책이 다 있어? 아빠 책이었어요. 김민지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제발 돌려줘요. 박준영은 책을 김민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더 높이 들었다. 어쩌면 네 아빠가 너보다 취향이 더 좋았나 보네. 내가 이걸 가질 수도 있겠다. 안 돼. 김민지가 책을 향해 뛰어올랐지만 박준영은 그것을 민준에게 던졌고 민준은 씩 웃으며 받았다. 저리가. 민준이 소리쳤고 아이들은 김민지가 그들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뛰어오르는 동안 그녀의 머리 위로 책을 던지고 받기 시작했다. 그 놀이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지훈이 책을 잡으려는 열정 때문에 실수로 놓쳤다. 귀한 책은 땅으로 떨어져 흙탕물 웅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첨벙 소리를 내며 박혔다. 김민지는 공포에 질려 책을 응시했다. 페이지들은 이미 흙탕물을 흡수하고 있었고 잉크는 번지기 시작했다. 망가졌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망가졌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에게 읽어주었던 그 책이 파괴된 것이다. 어이쿠. 박준영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진정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네가 더 조심했어야지. 김민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몇 달 동안 짊어져 온 슬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외로움, 이 아이들 손에 의한 매일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할 격렬함으로 박준영에게 달려들었고 작은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두들겼다. 네가 망쳤어.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박준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허를 찔렸지만 이내에 정신을 차렸다. 무심한 손등으로 그는 김민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흙길에 세게 부딪혔고 거친 자갈에 손바닥과 무릎을 긁혔다. 다시는 날 건드리지 마, 이 작은 괴물아. 박준영이 위협적으로 그녀 위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김민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그가 말했다. 아이들은 다시 그녀 주위에 원을 그렸고 김민지는 커져가는 공포 속에서 그들이 단순한 위협으로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 전형적인 어린 시절의 괴롭힘을 넘어선 폭력이 있었다. 진짜 교훈을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은데 지호은이 제안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김민지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박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는 김민지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한적한 농가, 팜하우스는 1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고 논밭, 라이스 패디스은 길 양쪽으로 충분히 높게 자라 어떤 소리도 흡수했다.
저 울타리 기둥 보여? 박준영, 박준영. 이 이웃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낡은 나무 기둥을 가리키며 물었다. 내 머리가 저 기둥이랑 좀 친해져야 할 것 같네. 김민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심각하게 다치게 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준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는 그녀보다 훨씬 강했다.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그러지 마. 나를 공격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박준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울타리 기둥 쪽으로 끌기 시작했고 토미와 빌리는 그를 응원했다. 김민지의 발은 헐거운 자갈 위에서 발 디딜 곳을 찾으려 애썼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나무 기둥은 다가갈수록 더 커 보였고 그녀는 곧 그녀의 두개골과 접촉하게 될 거친 나무 조각과 녹슨 못을 볼 수 있었다. 박준영이 그녀의 머리를 기둥 쪽으로 들어 올리자마자 엔진 소리가 오후의 공기를 갈랐다. 네 아이 모두 얼어붙었고 픽업 트럭이 길모퉁이를 돌아 나타나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빠르게 다가왔다. 누군가 오고 있어. 토미가 불안하게 말했다. 그래서 뭐? 박준영이 대답했지만 김민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불확실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트럭은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속도를 늦췄고 김민지는 바래진 푸른색 페인트와 조수석 문에 있는 찌그러진 자국을 알아보고 희망에 부풀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트럭이었고 이수진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박준영은 김민지의 머리카락을 놓고 뒤로 물러나 순진한 척했다. 소년들은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흩어졌고 피해자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보았다. 트럭은 김민지가 불안정한 다리로 서 있는 곳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엔진이 식으면서 딸깍거렸고 잠시 동안 유일한 소리는 저녁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 밭의 희미한 바스락거림 뿐이었다. 이수진이 트럭에서 유연하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내렸다. 34세의 그녀는 해병대에서의 오랜 경험 덕분에 여전히 날씬하고 강했지만 어머니가 된 후에는 그 삶의 부분을 묻으려 했다. 그녀는 전투화 대신 작업화를, 군복 대신 작업복을, 소총 대신 수의 도구를 택했다. 하지만 완전히 묻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김민지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기뻤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도 되었다. 이수진은 군 복무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지만 단서들은 있었다. 침대를 병원 코너로 각지게 정리하는 방식, 움직임의 효율성,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가끔 보이는 먼 곳을 응시하는 표정. 김민지.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쉽게 가로질렀다. 이리 오렴 아가. 김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고 흩어진 소지품을 길에 남겨두었다. 소년들은 그녀가 이수진의 안전한 곁에 도착하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이수진의 숙련된 눈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김민지의 찢어진 옷, 긁힌 무릎, 눈물에 얼룩진 얼굴은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주었다. 흩어진 학용품과 웅덩이에 물에 젖은 책은 나머지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그녀의 딸은 이 소년들에게 상처받고 굴욕당하고 테러당했으며 이수진의 가슴 속에서 차갑고 위험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수진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소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숨겨진 톤을 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준영이 재빨리 말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수진의 시선은 각 소년에게 차례로 향했고 위협을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훈련된 사람의 기술로 그들의 몸짓을 읽었다. 박준영의 방어적인 자세, 토미의 초조한 몸짓, 빌리가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모두 유죄였고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김민지. 이수진은 소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들이 제 책을 가져갔어요. 김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의 책이요. 웅덩이에 던져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당신과 아빠에 대해 끔찍한 말을 했어요. 이수진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파괴된 책을 내려다보았고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김민지의 아버지와 함께 책을 샀었고 그가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지켜봤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는 다른 일을 거의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대체할 수 없었고 이 소년들은 재미로 그것을 파괴했다. 그거 사실이니? 이수진이 소년들에게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묘하게 차분했다. 실수였어요. 토미가 재빨리 말했다. 우린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멈춰. 이수진이 말했고 단 한 단어에 모든 권위가 담겨 세 소년 모두 즉시 침묵했다. 내게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 그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녀는 소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만났던 다른 성인들과는 다른 그녀의 존재감에 대해 무언가 있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허세를 부리고 위협하며 많은 소음을 냈었다. 이수진은 완벽하게 차분하고 완벽하게 통제되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내 딸을 다치게 했어. 이수진이 말했고 각 단어는 신중하게 측정되었다. 그녀에게 소중한 것을 파괴했어.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 8살짜리 아이를 테러했어. 내가 맞니? 저기요, 부인. 박준영이 이전의 허세를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애들은 싸워요. 별일 아니에요. 아마 당신 딸에게 그렇게 울보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거예요.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수진이 움직였다. 한순간 그녀는 10피트 떨어져 있었고 다음 순간 그녀는 박준영 바로 앞에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소나귀는 실제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그의 완전한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단단했다. 박준영의 눈은 충격과 고통으로 커졌다. 그는 이수진의 소나귀의 정확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어떤 압력점을 눌러야 최대한의 불쾌감을 유발하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설명해 줄게. 이수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제는 세 소년 모두를 오싹하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다. 너희가 방금 본 것은 아이들 싸움이 아니었어. 3명의 나이 많은 소년들이 1명의 어린 소녀를 괴롭힌 거야. 그건 약한 자들이 자기 또래를 괴롭힐 용기가 없을 때 하는 짓, 바로 괴롭힘이야. 그녀는 박준영의 손목에 약간 더 힘을 주었고 그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니? 힘은 너희보다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야. 힘은 너희 것이 아닌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야. 힘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야. 토미와 빌리는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김민지의 엄마 소나귀에서 훌쩍이는 모습에 매료된 동시에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그들은 박준영이 겁먹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묘하게 만족스러웠다. 이수진이 말을 이었다. 이제 너희는 내 딸에게 사과할 거야. 너희 셋 모두. 그리고 집에 가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토미가 재빨리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김민지. 네, 죄송해요. 빌리도 속삭이듯 말했다. 이수진은 박준영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약간 더 힘을 주었다. 내 말은 못 들었어. 죄송해요. 박준영이 헉하고 말했다. 죄송하다고요. 알겠어요. 이수진은 그의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으며 이것이 강압적으로 받아낸 빈말뿐인 사과가 아님을 그가 이해하도록 했다. 이것은 교훈이었고 그녀는 그 교훈이 박히도록 확실히 할 참이었다. 조하, 그녀가 마침내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다. 박준영은 즉시 손목을 가슴에 대고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남긴 붉은 자국을 문질렀다. 이제 너희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이해해야 해. 만약 내 딸을 다시 괴롭혔다는 소식을 듣거나 심지어 그녀를 잘못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너희는 평범한 농가 여인과 상대하는 것이 아닐 거야. 너희는 해병대에서 8년을 보낸 사람, 위협을 다루는 방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과 상대하게 될 거야. 소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해병대는 푸른들 마을 같은 작은 마을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고 조용했던 이수진 씨가 훈련받은 전사라는 생각은 짜릿하면서도 섬뜩했다. 서로 이해했니? 이수진이 물었다. 세 소년 모두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아. 이제 내 딸의 소지품을 모두 주워서 트럭 뒤에 조심스럽게 놓아 연필 한 자루까지도. 소년들은 서둘러 복종하며 김민지의 흩어진 학용품을 평생 그 어떤 것에도 보여준 적 없는 조심성과 주의를 기울여 주워 담았다. 그들은 물에 젖은 책을 건지려고까지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되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수거되자 이수진은 김민지를 위해 트럭 조수석 문을 열었다. 타렴, 아가, 집에 가자. 김민지가 트럭에 오르자 이수진은 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섰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줄게. 세상에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 필요한 건 더 많은 보호자들이야. 너희는 둘 중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지만 현명하게 선택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데는 대가가 따르고 나는 그 대가 중 하나니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트럭에 올라 차를 몰고 떠났고 세 소녀는 자전거와 갑자기 기가 꺾인 자존심을 안고 길가에 서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김민지는 새로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해병대에 있었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8년 동안 해외 파병도 2번 나갔었지. 왜 한 번도 말 안 해줬어? 이수진은 잠시 침묵하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네가 나를 군인이 아닌 엄마로 먼저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은 내 2가지 모습을 모두 봐야 할 필요가 있었지. 엄마가 한 일 때문에 혼날까? 이수진은 현장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마 아닐 거야.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그저 예의를 가르쳐 준 것뿐이야. 가끔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이제 나를 내버려 둘까? 그럴 거라고 믿어. 하지만 김민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해. 오늘 그 소년들이 너에게 한 짓은 잘못되었지만 엄마의 대응은 절제되고 통제된 것이었어. 화를 내지도 않았고 불필요하게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 그게 진정한 힘의 모습이야. 너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능력. 김민지는 엄마가 말하는 미묘한 차이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아는 것은 몇 달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세 소년이 몇 분 만에 사과하고 겁먹은 아이들로 전락했다는 것뿐이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수진은 몸을 기울여 딸의 손을 꽉 쥐었다. 너는 이미 네가 아는 것보다 강하단다. 아가, 무서웠을 때도 그 소년들에게 맞섰잖아. 너에게 중요한 것을 지켰고 그게 진정한 용기야. 대치 상황에 대한 소식은 작은 마을에서 늘 그렇듯이 푸른들 마을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까지 모든 사람들은 조용했던 이수진 씨가 박준영과 그의 친구들을 상대했고 그녀가 전투 경험이 있는 전직 해병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부모들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른 이들은 수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던 어린 불량배들에게 마침내 누군가 맞섰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다. 박준영, 토미, 빌리는 자신들의 가족들로부터 강렬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많은 가족들은 자녀들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김민지는 푸른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래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복도를 걸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연민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일종의 존경심, 어린 호기심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실제 전사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것은 김민지를 연관되어 특별하게 만들었다. 박준영, 톰이, 빌리는 이수진이 예상했던 대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도 그들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도 멈추었다. 이수진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힘과 결과에 대한 교훈은 뿌리내렸고 그들은 모든 그부들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재고하게 되었다. 박준영의 어머니는 일주일 후 김민진의 한적한 농가에 들러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작고 지쳐 보이는 여인이었고 분명히 마다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농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수진에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박준영이 달라졌어요.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고 지난달에 했던 일에 대해 여동생에게 사과까지 했어요. 이수진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아이들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뿐이에요. 박준영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김민지를 다시 괴롭힌다면 제가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후 몇 달 동안 김민지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성장했다. 몇 달간의 괴롭힘으로 서서히 깎였던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박준영 무리의 표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부들 사이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에게 해병대 시절 이야기도 해달라고 졸랐다. 이수진은 처음에는 전쟁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김민지를 보호하고 싶어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딸이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병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이수진이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현관에 앉아 김민지에게 말했다. 싸우는 방법이 아니었단다. 언제 싸워야 하는지였지. 진정한 전사들은 싸움을 찾아다니지 않아 피하려고 노력하지. 하지만 누군가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할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칠 때 그때가 바로 네가 나서야 할 때란다.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한 것처럼요. 정확히 그랬지. 엄마가 원했다면 그 아이들을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 목표는 그들이 너를 해치는 것을 막고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지. 김민지는 훨씬 더 나이 든 아이처럼 진지하게 이 교훈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힘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킬 책임으로 보기 시작했다. 1년 후 푸른들 초등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 왔을 때 과테말라에서 최근 이민 온 가족의 수줍은 소년이었다. 김민지가 가장 먼저 그와 친구가 되었다. 몇몇 나이 많은 학생들이 그의 억양 있는 영어 때문에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김민지는 모두를 놀라게 할 자신감으로 그들과 그들의 표적 사이에 섰다. 그만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잠재적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어머니의 조용한 권위를 상기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이 많은 학생들은 박준영 무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며 새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김민진의 가족과 엮이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은 새로운 학생 카를로스의 영어 숙제를 돕고 학교를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그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푸른들 마을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바로 그런 행동이었다. 이수진은 딸의 성장을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으로 지켜보았다.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던 두려워하고 희생자였던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자신감 있는 어린 소녀로 성장했다. 잔인함의 순환은 깨졌고 힘과 연민의 순환으로 대체되었다. 한때
김민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세 소녀는 그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박준영은 결국 의용 소방관이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기꺼이 돕는 것으로 온 군에 알려졌다. 토미 라이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에 입대하여 해외에서 훌륭하게 복무했다. 빌리 니콜스는 교사가 되었고 그의 친절함과 인내심으로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들 중 누구도 푸른들 마을 밖에 그 먼지 나는 길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선택한 조용한 농가 여성으로부터 그 교훈을 배웠다. 몇 년 후 김민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은 교훈들을 강조할 것이었다. 연민 없는 힘은 단지 괴롭힘일 뿐이었다. 책임감 없는 권력은 단지 잔인함일 뿐이었다. 하지만 힘과 연민이 함께 작용할 때, 권력이 해를 끼치기보다 보호하는 데 사용될 때, 그때 진정한 영웅주의가 나타났다. 그날 파손되었던 먼지 쌓인 책은 결국 새 것으로 교체되었지만 김민지는 그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결국 그 교훈은 그 페이지 안에 담긴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